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국채 시장에서 중장기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물 금리는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스즈키 수니치 일본 재무상이 지난 1일에 이어 다시 한번 환율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엔화 약세와 관련해 구두 경고를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 위원이자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홀츠만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6월 금리 인하 단행도 가능하지만 미국에 너무 앞설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해서 신중론을 말을 하면서 지수는 무거운 양상을 보였는데요. 간밤엔 고용 관련 지표가 견조하게 나온 점도 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시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물러난 점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만큼 하락폭은 제한적이었는데요. 주가가 흔들리는 가운데에도 유가와 골드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유가에 대해서 95달러를 전망을 했고요. 골드는 또다시 신기록을 써 나가면서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지수는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전략들 저희와 함께 알차게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금융정보업체 S&P 글로벌 IHS 마켓이 집계한 유로존의 3월 종합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발표치는 50.3으로 경기의 성장과 위축의 기준선인 50을 2023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유로존의 2월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8.3%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2월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689만으로 이전 대비 적자폭이 커졌습니다. 매주 공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1,000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했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79만 1,000으로 전주 대비 감소했습니다. 네,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왔는데요. 목요일 날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또 일주일 만에 찾아뵙죠. 제가 다소 이제 조금 내용이 무거워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오늘 1시간 동안은 좀 기초적인 시장에 대한 팬데믹 이후의 어떤 과정 자체를 살펴보면서 지금 현 시장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소 좀 무거운 주제지만은 좀 쉽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분명히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저한테 이제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라면은 다시 복습하는 시간, 그리고 새롭게 들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위치가 왜 이런 신고점에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을 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1시간 동안 글로벌 이슈뿐만 아니라 상품별 전략까지 알차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집중해서 저희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하나씩 글로벌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나스닥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여름까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켜주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0.77%가량 올라가면서 18,51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개장하고 나서 조금은 상승 추세를 보여줬지만 이내 이 상승 탄력을 이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 구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느 쪽으로 방향성 잡게 될지 이슈 풀이하고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뉴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헤드라인 보시면 Power sticks refresh cautious like a threa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인처럼 지금 파월은 신중한 금리 인하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린 경제정책 포럼에서 현재 인플레이션 상태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면서 잠재적인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불확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확신이 더 커지기 전까지는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향후 공개되는 지표를 결정의 지침으로 삼을 만한 시간이 충분히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더해서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은 회의마다 내려지고 있다라고 말했고 금리 인하는 올해 어느 시점이 적절할 것 같다라면서 계속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질의응답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과잉 수요의 측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을 하면서 공급 측면에서 진전이 더 없을 것이라고 섣불리 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거기에 더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노동시장이 다시 회복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은 더 나은 균형을 향해 상당한 진전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해석들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우리 해왕 마선님과 잠시 후에 풀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기사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 스티브 코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Fed may have a hard time getting inflation down to its goal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연간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까지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페드는 힘든 시간을 가질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코헨은 상당한 규모의 고용 미달 underemployment가 지금 미국에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세가 계속 강하게 된다면 이는 인플레이션에 상당 압력을 넣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경제 성장이 너무 빠르면 고용과 임금이 상당 압력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코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상한 것처럼 올해 기준금리가 3회 인하될 것이다라는 관점은 동의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현재 증시 랠리는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며 부분적으로 인공지능의 미래 성장세를 투자자들이 자산 가격에 반영하는 중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AI는 정말로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는 테마다라고 말을 하면서 광범위한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첫 번째 기사부터 샅샅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과잉 수요 측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공급 측면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정확히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오질 않아요.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타이밍에 조금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계속 나오는 내용이 네. 파월이라든가 이제 연준 이사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은 반반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좀 3개월만 미루자. 아니야, 그냥 하자. 3개월 미루면 9월을 그렇죠. 거예요. 9월 이 정도. 네. 왜냐면 올해 3번 인하보다는 좀 2번 인하가 적절할 것 같아. 아니야, 3번 해도 괜찮아.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갈려요. 네. 근데 확정은 어쨌든 간에 5월에 되는 거고 지금 퍼센테이지 비율만 본다면 최근 어떻게 보면은 이제 6월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좀 엎치락뒤치락해요. 사실. 지금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자, 이거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패드워치죠. 패드워치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지난주만 하더라도 60%죠. 보시면 이제 6월입니다,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6월에 하냐 안 하냐 그 논점만 가지고 살피고 있어요. 연준에서도 시장에서도. 자, 6월 지난주만 보더라도 60%였는데 이제 전날이죠. 안 좋은 발언 하나 나오면 네. 갑작스럽게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어. 근데 그러다가 조금 풀리면은 다시 올라가요. 근데 이 수치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네. 현재로서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무슨 뜻이냐? 5월에 확정된다 이거예요. 5월에 이 퍼센테이지 비율은요 5월에 확정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시장에 대한 반응은 아직까지는 6월이 대세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왜냐면 연준도 지금 확정을 못 지어요. 왜냐면 2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네. 시장을 좀 더 바라보고 6월에 내릴지 안 내릴지 결정을 하겠다. 근데 지금은 일단은 3번 인하가 맞는 것 같아 이런 분위기지. 야, 3번 인하할 거야.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조 자체가 오늘 이슈만 보더라도 네. 뭐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이 엎치락 뒤치락 하기 때문에 일일이 이걸 다 해석할 필요성이 없다 이거예요. 어쨌든 지금 시장 현재 반영하고 있는 건 올해 금리 인하할 거야 하고서 ING로 반영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그 부분만 체크하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 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엄청나게, 왜냐면 6월에 금리를 인하하냐 9월에 금리를 인하하냐 엄청난 차이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근데 국내 시장은 오히려 사실 이제 빨리 인하할수록 좋죠. 빨리 인하할수록.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교육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네. 뒤처질수록 사실 이제 국내 코스피 시장에는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빨리 할수록 좋아요.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수록. 그래야 이제 수급이 우리나라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국내 시장에도.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네. 미국 쪽에 다 아까 전에 EU 22 관련해서 내용도 있고, 네.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 입장도 있고, 미국 간만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쟤네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이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초점이 다 미국한테 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세계 시장도 좀 변동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 뭐 이제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올랐듯이 네. 그때는 너무 격변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만큼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이 6월에 하냐 9월에 하냐에 대한 이슈 자체가 시장에 대한 큰 변동성을 일으킬 만한 요인은 거의 없다고 봐도 저는 무방해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어떤 내용 자체가 큰 네. 해석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또 내일 나올 거니까. 또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또 다음 주에 나올 거고. 그럼 이걸 갖다 또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그 무의미하다 이거예요. 그냥 5월에 어차피 확정되고 이 이슈는 시장에 대한 큰 변동성을 일으킬 만한 요인은 되지 않는다. 이 정도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시청자분들. 그러면 이렇게 연준 의원들의 이 발언들은 좀 어느 정도 그때그때마다 해석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지표들을 저희가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표는 일단은 물가보다 좀 고용을 신경을 많이 써요, 사실. 고용. 왜냐면은 물가 얘기하지만 물가 자체만 판단하고 본다면은 큰 변동성 일으키기가 힘든 시국이에요. 자, 화면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이거 보세요. 자, 제가 1년치로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 우리가 2% 하잖아요. 네. 네, 그 2%라는 기준치는 뭐냐면은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10년. 우리가 CPI 뜨죠, 여러분들. 발표하죠, 네. 여러분들. 매달 한 번씩 발표합니다. 근원 CPI, 일반 CPI. 근데 근원을 좀 많이 보긴 하죠. 근데 연준에서 말하는 2% 수치는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을 뜻해요. 앞으로에 대한 10년 뒤 어떤 그 가능성 전망, 평균치. 자, 근데 지금 파란색이에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잠시만요. 네. 자, 보시면은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파란색이에요, 여러분들. 자, 최근에 어쨌든 23년도부터 봐갖고 2%에서 진폭 자체가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은 물가를 가지고 지금 시장에 대한 금리 인하 시기를 맞추는 거는 무의미하다라는 해석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고용은, 실업률은 변동성이 커요. 그러면 연준이 보는 매트릭스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기준치 하에서 어떻게 통화 정책을 바뀔지 결정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건 뭐예요? 물가, 고용, 그죠? 이 두 가지예요, 핵심적으로. 고용이랑 이제 실업률이랑 어떻게 보면 상충해서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용을 본다, 어쨌든 간에 물가는 변동성이 크지 않는 만큼 고용에 굉장히 집중적이다. 통화 정책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은 이거죠. 통화 정책에 대한 큰 변동성 지표는 결국 고용에 달려 있다. 지금 매크로 상황에선. 왜냐? 물가가 안 움직이잖아요. 옛날 같이 네. 우리가 이제 격변의 긴축 시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양적 완화 시기를 살펴보면 자, 양적 완화 시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가가 1%대에서 3%까지 올랐었네요. 그죠? 그리고 3%에서 2%까지 떨어졌었네요. 2% 초반대까지. 네. 그다음에 안 움직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물가가 큰 변동성을 일으키는 시국이에요. 이때가. 이때는 물가를 집중해야겠죠.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영향을 받으니까. 긴축과 양적 완화의 통화 정책에 의해서 물가가 좌지우지하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일자로 수평하죠. 큰 변동성 일으키기 힘들다. 고용 봐야 돼요, 고용. 어쨌든. 그러면 이번 주 초반에 ADP 민간 고용도 나왔고 네. 또 졸퇴 보고서도 어느 정도 좀 부합하게 나오면서 그래도 좀 견고하다라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6월이 우세한 거죠. 아.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근데 만약에 이제 다음 달에 네. 이제 이번 달에 실업률 발표라든가 고용 지표라든가 좋지 않게 발생하거나 9월로 이제 좀 밀리겠죠. 상황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평가만 하면 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이슈를 시키지만은 네.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 6월이나 9월이나 크게 의미 없다. 시장에 대한 큰 변동성을 일으키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쨌든 올해 금리 인하합니다. 올해 금리 인하해요. 여러분들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9월로 금리 인하가 좀 늦춰지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 항상 6월까지는 시장이 랠리를 좀 펼쳐줄 수 있다라고 봐주셨는데 그 랠리가 더 뒤로 연장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면은 네. 좀 말도 안 되는 버블이 낄 것 같아요. 갑자기 시장이 급등하는. 지금 차트도 이상하거든요. 일단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얘기를 드릴 건데 네. 와 어떻게 장이 이럴 수 있나 할 정도예요. 오늘 AI 관련해서 섹터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요 AI를요 굉장히 좋은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난주에 얘기를 했지만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네. 이해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여기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릴 때 보면은 이제 다 삐삐 들고 다니고 삐삐요? 삐삐요. 저는 네. 이렇게 폴더블, 네. 폴더블 폰. 네. 저는 삐삐 들었습니다. 어.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통화가 되네? 네. 휴대전화로. 와 이랬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스마트폰은 사업의 다각화가 이루어져요. 그 하나만으로. 근데 AI도 같다 이거예요. 엄청난 다각화예요. 실제로 제 주변 지인들을 보게 된다면은 네. AI 이제 챗봇이라든가 안 쓰는 사람이 조금 드물 정도예요. 최근 트렌드는. 어제도 이제 만나면은 챗봇 관련해서 안 쓰면은 네. 시간을 1시간짜리를 5분으로 단축시킨다.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다. 약간 개인 그러면은- 비서처럼 그쵸. 많이 사용한다고. 그럼 시장이 바뀌고 있구나. 이건 네. 앞으로 굉장히 우리가 구조적으로 10년 이상에 대한 그걸 가르칠 만하다. 이 평가는 있지만은 근데 한마디로 제가 조금만 이제 살을 붙이게 된다면은 네. 결국은 우리가 사는 어떤 AI 섹터라든가 그 부분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단순히 이 회사가 좋다고 해갖고 시장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시장이 단순히 좋다. 나 이 주식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시장을 먼저 바라봐서 내가 지금 주식을 할 구간인가 이 부분을 먼저 평가하고 대응을 하자 이거예요. 살 시기는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관련해서 뭐 엔비디아라든가 네. 다른 퀄컴이라든가 이제 AI 관련해서 미국 주식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럼 나는 이거 앞으로 10년 지고 할 거야. 하기에는 지금 주가에 대한 형태 자체가 무리수라 이거예요. 진입 형태가. 근데 저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란톡으로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 요인은 뭐냐면은 네. 자, 결국은 네. 자, 우리 최근에 있었던 시장에 대한 파동을 평가를 한다면은 자, 이런 시장이 기회가 온다 이거예요. 결국은. 지금 왼쪽 이제 우리가 팬데믹 기간 2020년도 발생했던 타점과 23년도 타점이 있죠. 이때 어떤 매집에 대한 구간을 펼칠 수 있는 게 다 증거가 드러나요. 여러분들. 그때 만약에 내가 했더라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실제로. 그때 내가 했더라면. 그때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눈치를 챘더라면. 근데 지금도 아직도 AI는 ING지만 시장에 대한 대응하기에는 좀 뒤처졌다 이거예요. 진입에 대한 평가라든가.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대응에 대한 타이밍 자체를 고려할 줄 아셔야 돼요, 먼저. 그러면은 연준이 뭘 하고 있는지, 페드에서 지금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페드에서 찍어낸 자금이 어떻게 시장에 어떻게 들어가는 구조인지, 지금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언제까지 들어갈 건지 이것만 확인하더라도 나는 주식을 할 거야. 나는 이쪽에 투자를 지금 당장 할 거야. 나는 좀 쉬어야겠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언론에서 이 종목 하나 좋아 라고 해서 막 해갖고 따라 붙는 순간은 그때부터는 망가지는 거예요. 구조적인 결함이. 네.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차트를 항상 봐야 돼요. 내일 코스피 어떻게 될까요? 예. 모르겠죠. 미장이 오르니까. 근데 제한적 상승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분은 제가 이따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질문을 먼저 답변을 하자면은 네. 지금 어떤 내용에 대해서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일단 1번은 시장에 엄청 큰 영향 요소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금 당장은. 다사다난했잖아요. 네. 한 4년 동안.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다사다난했어요. 근데 그 정도에 대한 엄청난 큰 임팩트 있는 시황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속 60%대에 대한 페드워치가 금리 인하를 6월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 부분은 언젠가는 바뀔 수 있는 퍼센테이지예요. 최종 확정은 5월입니다. 5월. 이번 달 계속 엎치락뒤치락 할 거예요. 뻔히 보입니다. 지표 좋게 나오면은 6월로 가고 좋지 않게 나오면 9월로 미루고 좀 떨어지고 이 부분은 판단하기만 하면 돼요.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구나. 네, 너무 크게 이슈에 대한 부분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현 시장, 네.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로 18,515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 이 위치값이 어떤 매크로에 대한 상황인지에 대한 인지만 하고 있으면 돼요. 인지만. 그래야지 다음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좀 긴 교육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려울 때 내가 시장에 들어가서 고군분투하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시장에서 그때 내가 매매를 하면서 조금은 더 수익을 양발 좀 뻗고 좀 편하게 얻어가는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알아내기 위해선 이 매크로 이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공부들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런 공부 지금 마스터님과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이슈도 짧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스티브 코헨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까지 돌아가기 전까지 조금은 힘들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 이유로 노동시간이 짧은 고용 미달, 불안전 고용이 상당 부분 미국 경제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이 불안전 고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고용 시장이 조금은 불안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 금리 인하는 조금 더 당겨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닐까요? 일단은 억만장자 에치펜터의 말이 네. 저는 그냥 단순하게 맞다. 음, 네,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고 지금 아까 제가 지표 보여드렸죠. 네. 모든 거는 근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근거가 필요합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아까 이제 파란색 관련해서 저희가 같이 봤었잖아요. 자,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5년치, 1년치 확대해서 볼게요. 네. 자, 지금 파란색 관련해서 물가만 보더라도 2% 내까지는 근접하게 접근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수치가 좁혀지진 않아요. 근데 이거 하려면 어떻게 좁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요? 뭐가 필요할까요? 글쎄요. 감이 안 와요. 그냥 여기서 금리 인상 더 하면 돼요. 아. 근데 가능한가?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어렵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 시기를 논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네. 3%대에 대한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떨어졌던 만큼 2%대로 그 이하로 가능성은 있겠죠. 현실적으로. 네. 저는 2%가 굉장히 맑았지 않은 초장기성 물가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네. 우리가 사실 1%대 물가를 앞으로 좀 기대하기 굉장히 힘들겠다. 현실적으로. 왜냐? 시장의 위기가 오게 된다면 또 어쨌든 돈을 찍어낼 거고 그러면은 물가는 다시 또 오를 거고 그 상황이 연출되기 좋겠죠. 딱. 그럼 코스가. 어떻게 보면 목표치 2%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 단발성으로는 가능해요. 단발성으로. 단발성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 보면은 네. 이런 단발성으로 그냥 시장 위기 왔을 때 단발성으로 물가 쇼크가 와갖고 오히려 팍 떨어지는 건 아. 가능하겠지만 결국에는 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연준은 또 그때 모션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그때 또 물가 오르겠죠. 그러면은 지금 있는 물가에 대한 수준은 굉장히 초장기성인 물가 수준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이제 여러분들 장 보면은 네. 물가가 너무 세요. 네. 제가 요새 배달 음식 못 먹겠어요. 배달 음식이요? 네. 배달 음식 장 먹으면 보신다 그러셨는데 갑자기 배달 음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넘어가시네요. 배달 음식을 못 먹겠으니까 이제 장을 네. 보러 가는데 아. 이제 너무 비싸. 주로 어떤 것들을 좀 담으세요? 저는 이제 혼자 지내니까 아무래도 냉동식품 냉동식품.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너무 비싸니까 오히려 고려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여러분들도 다 체감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거 언젠간 떨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 네.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물가에 대한 수준이다라는 건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미국이 중심이에요. 미국 물가 오르면 결국에 한국 따라 물가 오르는 거고. 왜냐? 미국 따라 통화 정책이 움직이니까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근데 인지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가에 대한 의미 자체를 우리가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생각을 확장하자고요. 네. 여러분들. 자, 물가가 3%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인지를 해야 돼요.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 지식적으로 머리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현금이 3% 이상에 대한 연 투자 활동이 발생해야 된다라는 기본 가정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한 달에 300만 원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300만 원 저축해요. 네. 그럼 1년이면은 3,600이죠. 네. 네, 세후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은 최소한 이 3,600에 대한 3%는 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쵸. 그래야. 그래야지 내가 투자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물가라는 건. 왜냐? 재화에 대한 상대적인 내 화폐에 대한 가치가 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요, 이 네. 물가에 대해서 난 방어하고 있는 거야. 3% 이상에 대한 투자 활동을 펼치게 된다면.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하시는 분 있겠죠? 네. 아니, 그거 뭐 오늘 주식 사갖고 5% 한번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단타로? 예. 그런 개념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필요한 거예요. 3%뭐 수익 내는 거 쉽잖아.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접근법으로는. 거시 경제를 평가할 때는. 아시겠죠? 물가 오른다. 또 오르라. 2%또 유지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럼 나는 앞으로 2%, 3%대에 대한 투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어. 라는 본질적인 가치의 의미를 두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런 부분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앞으로 사실 이제 자식들한테 이런 걸 알려주더라도 기본적인 경제 개념이 딱 잡혀요. 그런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투자는 기본 베이스예요. 그게. 이상입니다. 일단 마칠게요.
네, 오늘 나스닥 이슈 다 담아봤는데요. 그럼 바로 나스닥 전략도 챙겨봐야 되겠죠. 나스닥 이 전략을 위해서 마수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전략적으로 먼저 나스닥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제 네.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기준선 위치에서 한번 타봐라 라고 했었어요. 일봉상 기준선 위치에서 나스닥을 타봐라 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기준선이 뭐예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기준선이 일목균형표상 기준선입니다. 네, 보이시죠? 검은색. 네. 그럼 검은색 선을 보게 된다면은 이 이평을 계속적으로 타고 가죠. 여러분들.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 기준선에 대한 위치값이 18,000 레벨링이 있으니까 18,000 인근에서 기준선이 닿을 때 매수 위치를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전전일 차트의 기준선 위치가 한번 닿았어요. 보이시죠? 확대를 좀 더 해볼게요. 확대를. 보이시죠? 네. 기준선 위치에 매수를 놓고 본다면 지금 수익으로 굉장히 좀 달리고 있겠죠. 단타적으로. 네. 근데 같은 위치값이라고 보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그 시장에 따라야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지금 밑에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지금 무슨 징후냐라고 평가를 하시면은 자, 지금 RSI 지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이 매크로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1 더하기 1은 2야. 이 방식으로 이제 차트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망해요. 왜냐면은 시장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1 더하기 1은 2야라고 평가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도 펼쳐져요. 지금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RSI 지표가 50선에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조정이 가는 차트 지표를 방향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이 죽질 않아요. 최소한 조정 정도는 내려야 되는데 네. 그 조정에 대한 어떤 하나의 시그널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한번 보이시죠? 여러분들. 굉장히 웃깁니다. 상황이. 자, 그러면은 만약에 네. 지금은 기술적 분석으로 이게 조정에 대한 형태라고 밟고 있다면 다시 재상승 구조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했어? 수직으로 폭발해버려요. 이거는. 자, 여러분들 지금 회장님 지금 네. 미증 씨가요 18,500까지 찍었어요. 네.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엊그제 이제 작년 초 말만 하더라도 15,000이었는데 지금 18,000이에요. 근데 이거 2만까지 가요. 한번 이거 이제 지표 상승 추세 타버리면 그냥 수직 상승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5월까지만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5월까지만. 여러분들. 자, 이거 만약에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네. 지표가 모멘텀 지표 자체가 이제 MACD도 하방으로 다 달리고 있어도 시장이 조정을 안 줘요. 네. 근데 이거 만약에 모멘텀 지표 끝나고 이 네. 이슈 올려버리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더 그냥 끌어올려버려요. 시장이 그냥 돈이 계속 이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예. 코스피도 이제 3,000선까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신고점은 안 돼요. 신고점은. 코스피는. 신고점은 안 되지만 3,000선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요. 네. 2020년대 우리 막 그때 있잖아요. 2020년 이제 유동성장하고 네. 메타버스다. 뭐다. 막 해갖고 막 어떤 뭐 그냥 찍으면 올라가.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2020년도, 21년도는 시장이요. 나 오늘 주식 해볼까? 이거 사봐야지. 푹 찍어. 그러면요 내일 올라 있어요. 뭐지 이게? 다음날 푹 찍어요. 올라 있어요. 근데요 그때보다 더 심해요. 지금. 미국 주식 기준입니다. 미증시 기준. 네. 그때는 이제 한국 금리랑 미국 금리랑 동일한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미증시를 따라가는데 지금은 다르죠. 매크로 환경이. 지금은 코스피는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미국 주식은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2020년도 차트 보게 되면은 이때 시장보다 더 무서운 시장인 거예요. 아, 만약에 더
큰 상승을 가져가게 된다면 전에 있었던 상승세보다 훨씬 더 랠리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럼 그때 기회 잡아도 되나요? 아니죠? 아닌가요? 네. 안 되죠.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달려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사실 이제 여기 경제TV 나와서 네. 이제 악플도 많이 달려보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솔직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 네. 타이밍이 너무 안 좋다 이거예요. 아니 그때 뭐 했어? 작년 이맘때 뭐 했어? 그러니까 막 이제 사람들이 그때는 긴축이 하니까 막 겁이 나는 거야. 이 타이밍에. 지금 이제 시장 더 무너질 것 같은데. 네. 이러다 더 무너지겠지 했는데 연준은 이제는 고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거의 가이드라인을 세웠었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이 오른다라고 판단하고 대응을 했었는데 제가 이때 이제 강연회를 했었어요. 오프라인 강연회. 마지막이죠.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때 저점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비치고 있으니까 매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때 단가가 11,000이에요. 거의 이제 지수 평가로 봤을 때는 거의 70% 이상 올랐죠. 70% 정도 육박했어요. 지수가 70% 올랐으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오른 거예요. 종목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응? 근데 이때 이제는 괜찮습니다라는 기준과 네. 이때 작년 이제 말일이죠. 10월, 11월 이때 괜찮다는 기준하고 시장에서 다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요 이런 구간에서 하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지금 진입을 해갖고 수익을 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버릇이 잘못 들어요. 투자 버릇이. 네. 그 습관이 진짜 잘못 들어요. 저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가갖고 딱 주식을 샀습니다. 다음 주까지 올라요. 와, 그럼 나는 신이 된 것 같아. 나 주식 좀 하나? 되게 웃으시는데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저도 그때 코로나 때. 네. 네. 근데 저는요, 그 습관을 네. 진짜 잘못 들인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습관을. 여러분들 그 찰리 먼거가 그 얘기했어요. 평생 살면서 20번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라고. 여러분 몇 번 했어요? 내가 봤을 때 오늘 시청자분이 오늘만 10번 한 사람 있을 거야. 오늘만. 평생 20번 하라고 했는데 오늘 단타 치면서도 막 이제 안 돼요. 결국에 한계점에 노출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매집에 대한 구간보다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끌고 가시던 분들이 아직까지 유지 구간, 매집을 하셨던 분들이 가지고 가시면서 보유하는 기간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청산 시점을 언제로 잡을까? 이런 타이밍을 고민하는 순간이에요. 나 이제 주식을 해갖고 나도 미국 주식 한번 해볼까? 이 타이밍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저는 지금 만약에 들어가서라도 수익을 내신다면 네. 그분은 나중에 추후에 다시 손실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는 주의예요. 왜냐? 습관을 그렇게 들이니까. 아쉬워요. 네.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네.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 매수에 대한 평가 자체를 내리겠고, 지금 기준선 위치값을 보게 된다면은 여러분 어때요? 18,300포인트죠. 200포인트, 300포인트. 기준선 위치 볼게요. 기준선이 이제 18,267포인트예요. 이게 한 번은 더 맞닥뜨리고 간다 이거예요. 네, 가능성 높습니다. 기준선 계속 타고 올라가는 코스로 단기적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캔들 이탈이 나왔다라고 가정치를 한다면 그때 손절 처리를 그냥 끝내야죠. 그러면은 한 번 더 눌릴 때 노리자. 이 주의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5일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5일입니다. 현재 5일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 고위 지도부들 간의 발언이 거세지는 등 이 지정학적 긴장감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86달러를 터치하면서 5개월 만에 최고점을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살짝 조정받고 있습니다. 0.18%가량 밀리면서 85.2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5일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6월까지 기존의 생산 감축을 확인한 후에 석유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펙에 따르면 장관급 공동감시위원회는 원유 감산 정책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번 회의 결과 오는 2분기까지 자발적으로 하루 22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을 감축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는 오펙 플러스 할당량 수준 준수는 여전히 문제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라크는 생산량을 억제하겠다고 약속을 하긴 했지만 3월에 합의한 목표보다 더 많은 석유를 생산했고 러시아의 원유 수출도 최근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기사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는 올해 여름에 브렌트유와 WTI 가격의 배럴당 95달러까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유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건데요. 지금 각각 브렌트유는 86달러 그리고 WTI는 81달러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평균값으로 잡았습니다. 분석가들은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글로벌 원유 수요가 공급에 비해 많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올해 2분기부터 3분기까지 매일매일 최대 45만 배럴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유가의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에 대해서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의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일단 합의는 정책 변경 없이 끝나게 됐는데 이라크는 3월에 합의한 목표보다 더 많은 석유를 생산했다라고 하고 러시아의 원유 수출도 최근 증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자면 오펙의 결속력이 언제든지 좀 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 합의 앞으로 어떻게 좀 더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간단하게 결론만 합의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생산량 기준치는 네. 원래 안 지켜져요. 원래. 예, 그거는 원래 그리고 오펙이 왜 설립이 됐냐면 미국한테 대항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사우디, 이란 여기가 주축이죠. 근데 원래 이제 생산량은 많이 쳐다 안 보는데 그냥 예정대로 어느 정도 좀 유지는 하고 있구나. 감산을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오펙 감산. 자, 우리끼리 모였어요. 하자. 그래, 오케이. 굿. 다 합의 봐요. 우리 앞으로 이 정도 지키자. 근데 이게 절대 약속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구두적인 거죠. 예. 좀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생산량을 유지하되 서로에 대한 어떤 동맹 관계로 유지를 하는 거지 어떤 서약을 쓰고 이걸 안 했을 때 어떤 옵션이 붙질 않아요. 예. 그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원래 이제 연말까지 이제 감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속하겠다. 더 유지를 하겠다. 이 정책의 시장의 상승을 이끌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올해 전망을 계속 박스피를 가리켜요. 시장의 고점은 언젠간 나오겠다. 이 판단 자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을 지금은요. 관망 위치값을 좀 더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관망을. 예. 그러면 오일은 관망 시그널 오늘 들어주시는 걸까요? 네네. 관망을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빠방하고 네. 이거를 알아서 셀프로 할게요. 네. 이거를. 마밤. 네, 빠밤. 네. 네. 근데 제가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일은 당분간 좀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코스피에 대한 분 질문하신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코스피가 아쉬워요. 그죠? 뭐가 아쉽냐라는 표현을 했을 때 미장 대비 좀 아쉽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겠죠. 미장 대비 좀 아쉬워요. 자, 우리 선물 차트로 좀 보도록 할게요. 미장 대비해서. 이제 주봉으로 좀 펼쳐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기대를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이제 요새 느끼는 건 뭐냐면 시장이 네. 굉장히 좋게 갈 거예요. 앞으로 5월까지는 국내 시장은. 국내 근데 시장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국내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 건 네. 지금 6월에 만약에 미국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국내 시장은 호재입니다.
근데 9월에 금리 인하하게 된다면 시장에 호재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는 국내 수급이 들어오는 외인 자금이 언제 풀리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외인 시장이라고 평가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의 헤지 펀드사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자금을 유입을 시켜요. 근데 그 기준치는 미국 채권 금리보다 우리나라 채권 금리가 높았을 때, 혹은 미국의 기준 금리보다 우리나라 기준 금리가 높았을 때라는 가정이 열려야 돼요. 왜냐면은 돈이 되잖아. 네. 한국에 잠깐 들어오더라도 돈이 되거든. 하루 만약에 5천억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 콜금리로 잠깐 국채에 담갔다가 나오기만 하더라도 상당한 돈이 되거든요. 왜냐? 국가에 대한 안정성 형태는 잡혀 있거든. 만약에 예를 들면은 네. 브라질 같은 데 금리 막 20% 하면요. 근데도 거긴 투자 안 해요. 왜냐? 불안하니까. 네. 근데 국내 시장, 한국 시장은 나쁘지 않거든요. 외인이 바라봤을 때. 네. 근데 지금 시장이 미장 대비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스프레드에 대한 격차 자체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스프레드는요, 후행성이에요. 그때부터 수급이 들어와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합니다라고 발표를 하더라도 네.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금리를 인하했을 때 그때부터 외인이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미국에 대한 금리가 인하하는 건 선반영이 들어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거는 위험 자산에 대한 논리죠. 아예 개념 자체가 달라요. 접근법이. 국내 시장에 대한 접근법과 이제 미장에 대한 접근법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 이거예요. 아예. 이 부분을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접근법이 완전 다르다. 그러면은 네. 국내 시장이 앞으로 괜찮을까요? 라고 했을 때 5월까지는 일단 좋습니다. 다만 신고점은 안 돼요. 미장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계속 경신하고 있죠. 네. 네. 제가 바라보는 거는 2만도 가능하겠다. 지금. 네. 아니 근데 뭐 그렇게 놀라운 숫자는 아닌 것 같아. 지금까지 와보니까. 17,000, 이제 11,000부터 올라왔잖아요. 네. 따지면. 네. 거기부터 올라왔는데 뭐 18,500에서 2만 가는데 뭐. 네. 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근데 코스피는 이제 최고점이 3,400 인근이죠, 여러분들. 지금 2,700선 이제 중반 달리고 있는데 3,400선은 달성 못해요. 예. 이건 현실적인 평가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미국이 오히려 반대로 얘기할게요. 한국은행이 금리를요 6%까지 올려요. 그럼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럼 국내 주식은 더 좋아요. 수급이 들어오니까. 음. 근데 그럴 리는 만무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미국의 금리를 3%대까지 직하강을 시켜요. 올해 내. 그것도 안 되잖아. 그래서 신고점 갱신은 안 된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미증시에 대한 수급은 따라가되 그 방향성에 대한 의미 자체만 놓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 부분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시장은.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는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좀 바라봐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도 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공부 이어가시게 된다면 잃지 않는 투자 전략들 챙겨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바로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투자 전략 챙겨봤는데요. 아쉽지만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매크로 이슈입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실업률, 고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라고 바라봐 주셨고요.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많은 예측이 나오고는 있지만 미증시에 있어서 시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나스닥은 일본 기준 일목균형표상 18,267포인트까지 눌림 줄 때 매수하는 전략, MACD의 오실레이터가 하방으로 나왔고 RSI 지표가 50까지 내려와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조차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체크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유지 정책이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지만 당분간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관망에 유리하다라고 챙겨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